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Ми вводимо воєнний стан на всій території нашої держави. 와, 여기를? 네, 이렇게 복당이 날라갔어요. 군사 여기예요? 수사도 아니잖아요. 네. 어우. 와우. 민간 아파트 아니에요? 민간 아파트,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그럼 교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공격하는 건 예.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으로는 유럽이,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중동과 만나는 곳이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욕 타임스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리켜서 새로운 베를린 장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죠. 서방 세력 사이의 그 완충지대로서 반드시 이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놓아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경제적 이유도 있는데요. 러시아 GDP의 그 5분의 1이 바로 에너지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어떤 에너지요? 예, 가스. 천연가스입니다. 예. 이 천연가스가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그 송달이 되고 이제 그 판매가 되는데 이 주요 가스관 대부분이 바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쟁 이면에는 뭐 신냉전주의 구도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뉴스를 보면은 두 나라의 입장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서로 연설을 통해서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 что Украина для нас это не просто соседняя стран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е только коллеги, друзья, бывшие сослуживцы, но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Люди, связанные с нами кровными семейными узами. Сейчас эти вехи истории пытаются придать забвению, как и име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оенных дея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без чьих трудов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кровопролития будет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на совести правя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ежима. С вами нас разделяет более 2000 километров общей границы. Вдоль нее сегодня стоят ваши войска, почти 200 тысяч солдат, тысячи боевых машин. Ваше руководство одобрило их шаг вперед на территорию другой страны. Это наша земля, это наша история. За что вы будете воевать? И с кем? 서로 다른 얘기 하네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연설을 러시아 말로 해요. 네. 우크라이나어가 있잖아요. 네. 이 특별히 이 연설을 한 목적이 러시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내는 연설이에요. 아, 러시아였구나. 교수님, 근데 아까 푸틴 대통령 연설 중에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친척이나 그렇죠. 다름없다 예.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그럼 역사에 그런 약간 친척 관계 같은 게 있었다는 건가요? 예, 예. 그 러시아가 말하는 두 나라의 혈연 관계의 시작점은 9세기경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9세기. 예, 진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두 나라의 기원이 되는 나라가 그 탄생했거든요. 키이우 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키우를 중심으로 동슬라브인 공우 세 사람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동슬라브인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기틀을 갖춘 뒤로는 그러니까 중세 유럽처럼 이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비옥한 토지와 교통의 요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키우 루스는 동로마 제국에서 선진 문물과 동방 정교를 받아들여서 당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국가의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키우 루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날 세 나라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예. 혈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두 나라의 뿌리는 키우 루스라는 한 국가에서 탄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세기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키우 루스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미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예. 키우 루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와, 이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 13세기를 한번 세기. 13세기가 뭐예요? 13세기의 그 한반도와도 연관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 한반도와도 연관이 되는 사건인데요. 한반도요? 예, 혜성 씨. 정답. 예. 13세기면 예. 그 몽골 제국이 엄청 맞아. 컸던 시대 아닌가요? 예, 13세기 몽골 정답입니다. 예. 와. 예. 아니 어떻게 똑똑하시는데요? 한반도 하는 제가 맞아. 몽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13세기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몽골에서 출현했고 특히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투가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키예프 루스를 공격하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구나. 이때 키우 루스가 강력한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 허물어지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나라는 그 뒤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서 차츰차츰 힘을 길러서 동슬라브인을 이끄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모스크바 공국이 자라서 결국 오늘날 러시아가 된 것입니다. 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그 작은 나라였던 이 모스크바 공국은 15세기에 그 본격적으로 주변 땅을 이렇게 아울러 나가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땠을까요? 같은 시기에. 재건하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가 되는 땅은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노리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14세기부터는 이게 동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리투아니아가 침입을 했었고요. 16세기에는 폴란드가 이 리투아니아와 함께 요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했죠. 폴란드가 먹고 있었네. 폴란드 세력이 동진하면서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지배하면서부터는 이 압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나갔던 거예요. 남쪽 변방 지역에서 농민 정사들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바로 코사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사크가 폴란드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혼자 힘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 예. 그래서 이때 동방 정교를 믿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이웃 나라.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공국입니다. 예,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더 자라서 루스 차르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코사크는 당시 그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가톨릭을 믿는 국가인 폴란드에 맞서 싸우자는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두 나라 사이를 그 맺어준 조약이 바로 페레아 슬라프 조약입니다. 페레아 슬라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체결이 됐다고 해서 페레아 슬라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 조약을 맺은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폴란드하고 이렇게 나뉘나? 당시 러시아가 폴란드랑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 전쟁을 멈춰버려요.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폴란드와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폴란드와 나눠 가집니다. 와. 배신했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조약이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조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조약의 해석을 놓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군대가 코사크에게 군사 원조를 하고 코사크는 러시아 황제에게 그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오늘날 러시아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때 당시 러시아의 합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단기적인 아주 짧은 군사 동맹이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한 이게 보호 조약이었지 우리가 나라를 뭐 갖다 바치는 이런 조약이 아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에 합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좀 다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배신했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같이 손 잡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싸울 때는 도움이 해준다고 했는데 황제한테 우리가 억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억지로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네.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강을 기준으로 강을 기준으로? 드니프로 강 기준으로 그 이 빗살무늬가 있는데 빗살무늬 색깔이 약간 다르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 땅은 폴란드 차지가 되고 동쪽은 러시아 차지가 됩니다. 그럼 일부가 러시아 점령으로 들어간 거니까 뭐 러시아 해석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코사크들은 두 나라의 무력으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폴란드와 러시아가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 러시아 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그 18세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남쪽까지 그 러시아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 러시아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일부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사건은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서로 다른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강한 친서방 성향과 함께 대부분이 그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면서 러시아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동부와 그 남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이고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80% 정도가 됩니다. 종교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서부에 이제 천주교, 기독교 이런 성당이 많고 동부에는 종교회 그런 성당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되게 종교적으로도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 문화권으로 나뉘어서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예.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나눠서 지배한 건가요? 물론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더 진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고요. 그 기회의 시작이
우크라이나 땅 절반을 차지한 동유럽의 강국 폴란드가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지 못해서 폴란드의 힘이 계속 이제 떨어져 갔던 것이죠. 사실은 그 폴란드라는 나라도 강력했지만 오스트리아 제국, 프로이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폴란드 땅을 셋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772년 러시아 제국은 이제 폴란드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땅까지도 같이 이제 차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93년, 179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폴란드를 나눠 가지면서 영토가 확장이 돼요. 약해지면 그냥 바로 뜯어가는구나. 예. 자, 이렇게 페리아슬라프 조약 이후에 약 200년 넘게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되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러다가 1917년에 그 뜻밖의 그 독립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러시아 제국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1917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최초의 독립국,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예. 야, 이때 영상이 있어. 이거 놀랐어요. 그게 대단하다. 와.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 되게 뭐 예. 굳건한 마음으로 딱. 진짜 이제 예. 본격적으로 독립국이 딱 탄생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그 설레임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 독립의 설렘은 너무나 짧았어요. 그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뒤에 그 자리에 이제 그 사회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독립국가의 성립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독립을 그 염원하는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을 위해서 1918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당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독립 시도는 예상 밖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영국, 프랑스에게 패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사회주의구나. 예.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이 1922년 말에 결성된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부르는 네. 연방 체제의 초창기 회원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뒤로 70년을 그 연방 체제 안에서 같이 지냈던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왜 대체 왜 21세기에 바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украинское общество столкнулось с ростом крайне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который быстро приобрел форму агрессивной русофобии и неонацизма. Вам говорят, что мы нацисты. Но разве мож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нацизм народ, который за победу над нацизмом отдал больше 8 миллионов жизней? Как могу быть нацистом я?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인들 사이에서 반러시아 감정을 부추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그 반러시아 감정이 우크라이나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반러시아 감정을 추적하다 보면요, 오늘까지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이제 소련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1930년대 초의 홀로도모르입니다. 홀로도모르 뭐죠? 아, 우리 그때 그 사진이 봤어요. 봤었죠. 예. 길거리에 막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고. 예, 상당히 그 비극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당시 그 소련의 그 식량 생산을 그 4분의 1 정도로 책임지고 있었어요. 워낙 많이 차지했네. 예, 그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소련은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 국가가 공업 국가가 되려면 엄청난 자본과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집단 농장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확보한 자금을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련을 공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여기에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은 워낙 그 소련의 중앙 정부가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기다가 또 자연재해까지 겹치고 이렇게 해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엄청난 대기근이 닥쳤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홀로도모르입니다. 이때 그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쥐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 껍질, 잎사귀까지 먹었고 나중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또 최근에는 그 유엔이 그때 굶어 죽었던 우크라이나 사람이 700만 명 내지는 1000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추산을 하고 있고 1000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련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뭐 자연재해와 정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사건이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이렇게 위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그 어떤 확증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가 않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련 중앙 정부의 정책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이 이제 치솟아 가던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는 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독립운동을 몰래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강제하는 세력이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련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주요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땅에 오로지 우크라이나인들로만 구성된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염원이었어요. 하지만 뭐 소련이 워낙 탄탄하게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항하는 데는 이제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 나치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죠. 네. 그러니까 이때 나치 독일군이 이제 우크라이나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이 나치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합니다. 설마.
유대인? 예, 우크라이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애기? 아니 애기들을 아니 어떻게 저런 어린 애기들을 상당히 그 가슴 아프고 이제 끔찍한 사진을 우리가 그 3장 정도를 봤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이 했던 행동이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영유아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련 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은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소수민족 그리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살해를 자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서부의 몰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 주민 가운데 98%가 이때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민족주의단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 무섭네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를 보고 최근에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를 열면서 정확히 한 인물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는 극단적인 그 민족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러시아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콕 집어서 말을 했거든요.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한번 사진을 볼까요? 누구예요? 바로 스테판 만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그 반소련 정책에 동조하면서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단일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군 다른 민족을 다 쫓아내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만데라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폴란드인 10만 명을 넘게 죽였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에 관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부정하고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예. 하지만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러시아의 지나친 해석이다, 사실의 왜곡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것도 바로 이제 두 나라 사이 입장차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쟁점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소련군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던 나치 독일군을 이제 몰아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그 반소련 의식 그리고 소수민족 학살로 우크라이나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민심을 바로잡고 달래줄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오늘날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여행지를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옛날에 크림반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크림반도라고 발음을 하게 됐죠.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맞아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밝힌 두 번째 침공 사유가 바로 이 땅 때문입니다. 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러시아가 언급하는 곳이 바로 이제 크림반도일 텐데요.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라고 봤어요. 대체 이 땅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예. 사실 이 땅은 18세기 말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서 그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Итак, начну с того, что современная Украина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была создана Россией. Точнее, большевист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Россией.
Этот процесс начался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зу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Причем Ленин и его соратники делали это весьма грубы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мой России способом. За счет отделения, отторжения от нее части ее собствен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Сталин присоединил к СССР и передал Украине некоторые земли, ранее принадлежавшие Польше, Румынии и Венгрии. А в 1954 году Хрущев зачем-то отобрал у России Крым и тоже подарил его Украине. Собственно, так и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терри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Украины. Это наша земля, это наша история. За что вы будете воевать? И с кем? Мы разные, но это не повод быть врагами. Мы хотим сами определять и строить свою историю. Мирно, спокойно, честно. 예,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은 원래 소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과거 소련의 새 지도자 레닌, 스탈린,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늘려줬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그 땅 그대로 이제 독립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죠. 예, 그렇다면 왜 소련의 새 지도자가 잇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넓혔다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페레아슬라프 조약 이후에 러시아 제국을 거쳐서 우크라이나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소련 시절에 레닌이 오데사를 포함해서 러시아가 차지했던 동남부 지역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탈린도 르비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또 넘겨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후르쇼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완성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영토를 넘겨준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땅이니까 행정 편의상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주었던 얘기죠. 그리고 뭐 어차피 소련이라는 체제가 뭐 하나의 체제니까 러시아 그 관할 구역을 우크라이나 관할 구역으로 넘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쉽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국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죠. 소련 연방이 오늘 밤 공식으로 소멸됐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상실됐으며 Дор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ограждане,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이 각자 다 독립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도 역시 소련이 넘겨줬던 크림반도와 함께 독립을 맞이하죠. 그럼 러시아는 계속 그때부터 크림반도 땅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 크림반도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 요충지로서 이 크림반도가 아주 중요해졌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소련 시절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 군사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벌여가지고 2042년까지 세바스토폴에 러시아 해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협상도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크림반도에는 전체 주민 200만 명 중에 반 이상이 러시아계 사람들로 이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는 2042년까지 주둔한다는 협상을 깨고 아예 이곳을 점령해버리죠.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당시 영상을 볼까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4년. 아, 14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 300여 명이 무기도 없이 군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기지 쪽으로 행진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태를 파악하게 된 이제 국제 사회가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강제 병합한 것이 아니냐고 이제 비난과 비판을 했거든요. 하지만 2014년 3월 18일에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크림반도가 합병이 돼서 러시아 땅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크림반도를 방문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군사 훈련을 지켜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근 전쟁 중에도 크림반도 병합 8주년이라는 명명 아래 그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서 러시아 국민 20만 명 앞에서 크림반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또 콘서트를 열 생각을. Путин! Нужно было вытащить Крым из той унизительной позиции, из того унизите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именно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этих страданий, от этого геноцид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побудительным мотивом и целью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торую мы начали на Донбассе и на Украине. 무슨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그 크림반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또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빌미를 내세워서 이 침공과 병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 크림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정말 그 러시아 편이 아니었어요. 그 유럽연합, 즉 EU,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합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크림반도에 이어서 곧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경지대에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었는데요.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인구 400만 명 가량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최대 광공업 지대 중에 하나고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GDP의 4분의 1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2014년은 바로 이곳에서 크림반도처럼 독립을 요구하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빗금친 지역이 이 지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전쟁 전에도 두 나라 간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이곳인데 돈바스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ни одного дня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обстрело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нбасса. Сформированная крупная войсковая группировка постоянно использует ударн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тяжелую технику, ракеты, артиллерию и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блокада,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над людьми, включая детей, женщин, стариков, не прекращаются.
Сколько эта трагедия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Сколько еще можно это терпеть? Вам говорили, что я прикажу наступать на Донбасс, стрелять, бомбить без вопросов. Хотя вопросы есть и очень простые. Стрелять в кого? Что бомбить? Донецк, в котором я бывал десятки раз. Видел лица, глаза. Луганск, дом, где живет мать моего лучшего друга. Место, где похоронен отец моего лучшего друга. Заметьте, я говорю сейчас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영상만으로는 입장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한쪽은 그럴 이유가 시켰다라고 없다고 그러고. 하고. 그 지원 씨 말대로 이게 두 나라의 입장이 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이제 상반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돈바스 지역이 그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의 돈바스 지역에서의 독립 요구가 러시아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푸틴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건가요? 예, 그 사실 그 크림반도처럼 이곳 역시 그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먼저 레닌은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이 소련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허용하고 당시 우크라이나의 동남쪽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붙여주죠. 편입을 해줬는데 레닌이 죽은 다음에도 그 민족 자결주의 그 사상에 따라서 토착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1926년, 1927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의 정부 직원들과 공산당원들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로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레닌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말을 사용도 장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출세를 하려면 또 소련 중앙 정부에 올라가려면 무조건 그 당시에 그 공용어였던 러시아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우크라이나어를 장려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소련의 그 첫 지도자였던 레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자율성을 좀 이렇게 키워주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권력을 잡은 그 스탈린은 이 우크라이나의 자율성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 대신에 그 스탈린은 이 우크라이나를 소련 산업의 그 핵심 지역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1차 5개년 계획 1929년부터 1930년대 초에 소련 전체 그 1,400곳의 공장을 세우는데 이 400개 그 공장을 바로 우크라이나에 지었고요. 우크라이나 그 드니프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난 규모의 그 수력 발전소를 세웠고 이게 당시에는 유럽 최대의 규모였어요. 야. 그래서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소련 전체의 그 공업 지역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웠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공업 도시로 러시아인 200만 명이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곳 인구의 30%가 러시아계 주민들이고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말보다는 러시아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업 도시로 활발했던 이곳이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에게 같은 러시아계라는 이유로 무기를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시작하니까 러시아의 보호 아래서 내전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우리 땅인데 거기서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을 인정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투입하고 해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8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이런 세력들은 시청과 정부 청사를 점거한 뒤에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에 이 지역을 이제 말레이시아 그 여객기가 지나고 있었는데
미사일이 발사돼서 이 비행기가 격추되고 말레이시아 항공력의 기가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탑승했던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와. 이제 이런 비극이 벌어지니까 국제 공동 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조사를 했더니 독립을 하려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만든 반군 세력이 쏜 러시아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왜 러시아는 8년 전부터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무력 행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이 지역을 차지하고 했을까? 바로 나토와 유럽 연합 가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 번째 사유인데요. 이유는 1993년에 설립된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EU에 가입하면 경제 안정을 누리면서도 회원국 간의 그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평화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반면에 나토는 군사 동맹이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서유럽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이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설립된 군사 조약 기구입니다. 가입 국가 중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받으면 다른 국가들이 회원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안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어떤 조직이었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1990년에 미국이 소련과의 조약에서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동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나토의 동진은 계속 진행이 되고 푸틴은 계속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다가오지 말라. 이에 대해서 나토는 이 베를린 장벽을 기준으로 한 동진을 얘기한 것이지 전 국가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동진 금지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결국 나토의 동진은 최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파란 게 다 나토라는 거예요? 예, 그 유럽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나토의 주둔 지역하고 모스크바 사이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토의 중심인 미국이 동유럽으로 확장하는 국제 전략에 러시아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두 달 전에 푸틴 대통령은 그 어떤 연설에서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경고를 합니다. Но вы понимаете или нет, что если Украина будет в НАТО и военным путем будет возвращать себе Крым,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удут втянуты в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с Россией. Конечно, значит, потенциал объедин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ТО и России несопоставим. Мы понимаем.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По неко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ам, п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аже многих опереж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не будет. И вы окажетесь втянутым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помимо своей воли. И вы даже не успеете глазом моргнуть, когда будете исполнять пункт 5 Римского договора. 무서워. 되게 호전적이다. 너무 무서운데요, 대통령이. 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크림반도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나토가 이 무서운 보복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죠. 네. 그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여부에 왜 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먼저 그 두 나라가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세우게 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 계기는 1991년에 소련에서 탈퇴한 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독립했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도 크고 워낙 또 농사 잘 되기로 손꼽히는 토양인데다가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그 군수 물자 생산의 그 30~40%를 감당했을 만큼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군수 산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 제 그 5위의 군사력을 갖춘 채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구나. 소련에서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는데 그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돼 있었어요. 예. 그걸 소련이 안 가져갔구나. 예.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다뤘죠. 우크라이나에는 그 체르노빌 원전뿐만 아니라 소련 시절에 핵미사일 176기 그리고 핵탄두 1,800여 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네. 독립을 하고 보니까 얼떨결에 세계 핵무기 보위 3위 국가로 손꼽힐 정도로 핵무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득이네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독립을 했는데 그 뒤로는 상당히 그 예상외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서 한 번도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없었거든요. 경제 제도와 관리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3년 한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1만 %에 달하기도 했어요. 1,000원짜리 빵을 10만 원에 주고 사 먹어야 했던 셈이죠. 그리고 1994년에는 GDP가 전년 대비 36%나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 줄어든 셈인데 문제가 경제뿐만이 아니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경제를 일으켜야 할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요. 당시 거대 국영 기업체였던 가스, 석유, 식료품 등 이 알짜배기 기업을 경제 권력층에 기생하던 소수 경제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이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쳤구나. 예. 하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이들은 그 핵무기를 관리할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비싼 값을 부르는 나라에게 핵무기를 팔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가장 신경이 곤두선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다급하게 제동을 걸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고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가 모여서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하나,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둘,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다섯,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여섯,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 이 당시 그 러시아의 예일진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이 각서에 그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핵무기 폐기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각서를 체결하는 대신에 핵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보상을 받고 한 개당 100만 달러씩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그 약 2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대하는 사람 많았었어요. 팔지 말자. 네. 왜냐면 넘기면 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그 조약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가 힘이 엄청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러시아에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론에서도 그런 언급이 안 돼 있고 아예 그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도 없어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폐기를 결정하고 나토에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뒤에 찾아온 경제 위기를 핵무기 포기로 극복하려던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었어요.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와 서부의 성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과거에 맺었던 페리아슬라프 조약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서부로, 그러니까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으로 나뉘었는데, 근데 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2대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은 이 동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당선된 친러시아 성향의 그 대통령이었거든요. 쿠치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2000년에 들어서는 러시아에서는 이게 푸틴 대통령의 첫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는 푸틴의 목표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쿠치마 대통령도 러시아의 손을 잡으면서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푸틴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마침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맞부딪히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장이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2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친서방 성향의 후보 유셴코와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 야누코비치였습니다. 결국 이제 친서방 세력인 유셴코가 당선이 되죠. 당선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친서방 세력이었던 유셴코는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다음에 유럽 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급격하게 친서방 성향으로 기울으니까 대대적인 이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바로 가스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는 지난날 소련에 속했던 나라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가스를 공격하면서 안정적인 가스관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성향으로 기울어지니까 러시아가 이 가스 공급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손을 네,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스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러시아였습니다. 예. 네, 물론 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러시아의 경제 압박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이제 휘청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대선의 승자는 친러시아 세력인 야누코비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친서방 세력은 많이 약해졌나요? 약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친서방 세력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EU 가입을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당시 그 야누코비치가 밝힌 이유로는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EU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책에 제동을 거는 대신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150억 달러를 그 조건 없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통크게 하죠.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따라서 그 야누코비치는 EU 가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가입을 기대했던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친서방 성향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일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로마이단이라는 사건이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국기를
와, 100만 명. 유로마 회담은 진짜 컸구나. 와, 맞네. 엄청 많네. 와, 뭐야, 와.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려. 불도저로 저 진압대를 그냥 밀어버리네. 무력으로 다 탄압하고. 아, 어떡해, 시민을. 근데 저렇게 되면은 기세 역전되죠. 정부가 되게 나쁜 이미지가. 그쵸, 각인이 무력으로 딱 진압을 되죠. 하니까. 예, 무장 시위대가 이제 키이우하고 이제 그 의회를 점거하면서 야누코비치 퇴진을 외쳤죠. 결국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친러시아 세력 대통령의 그 유럽연합 가입 포기로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지고 대통령이 이제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없는 대통령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러한 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많은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배우이면서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젤렌스키는 당시 그 정당의 이름도 새로운 이름으로 시도를 합니다. 국민의 종 정당입니다. 국민의 그 종, 그러니까 머슴, 이렇게 충실한 머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2019년에는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는 어떤 그런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6월에 나토와 합동 군사훈련까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푸틴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철회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이든은 이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인데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그리고 크림반도의 병합, 돈바스 지역의 독립 등 영토 문제 해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까지 포기하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야 말았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러시아가 세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가장 먼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을 합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그리고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까지 장악을 합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먼저 장악을 했을까요? 핵 못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핵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전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기를 끊으면 통신도 마비되고 수도, 방송 모든 기반 시설이 이제 마비가 되니까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핵전쟁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해서 이거 터지게 되면 전 세계에 재앙이 되니까요. 체르노빌 악몽이 재현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대응력을 깨트리려는 의도로 원자력 발전소를 맨 먼저 장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두가 이제 가슴 아파하는 사건, 어린이를 포함한 1000명이 대피해 있던 마리우폴 극장을 러시아군이 폭격을 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마리우폴이라는 도시 있는데 저기는 거의 90%는 이제 도시 없는 거예요. 아, 마리우폴. 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조준 폭격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기차역에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 떨어져 최소 50명이 숨졌습니다. 나나 씨 고향은 좀 더 오데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지금 피해가 어때요, 오데사는? 지금은 부모님은 새벽에 계속 사이렌 때문에 일어나시고 사이렌? 네, 사이렌 그 울리는 것 때문에 계속 일어나시고 폭탄도 소리가 요즘은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소리. 바다 쪽에. 그 러시아의 총공세에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소집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에 그 러시아 침공 이후 약 2만 2천 명의 남성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죠. 외국에 있다가. 그리고 여성들의 자원 입대도 이제 이어집니다. 미스 우크라이나 역시 총을 든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아, 맥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드는구나. 민간인이 와 장갑 민간인이 거의 뭐 전투를 하고 있네. 맨몸으로? 그냥 시민이에요.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참상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을 이렇게 추진해서 휴전을 하라고 이제 종용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동시에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합니다. 경제 제재를 시작한 셈인데. That's why earlier this month I announced the United States would ban all imports of Russian energy to make it clear that American people would not be part of subsidizing Putin's brutal, unjustified war against the people of Ukraine.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역시 어떤 이유에선 간에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향해서 비난을 이제 쏟아붓고 있고요. 특히 국제사회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날이 있는데 같은 날 한 곳에서는 기립박수가 다른 한 곳에서는 보이콧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Принципи, яка нехтує суверенітетом і державною цілісністю будь-якої держави світу. Мінімум такі самі, як в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доведіть, що ви дійсно європейці. І тоді життя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у. Без вас Україна буде самотньою. Соб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звучавший в этот счет безответ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право. 저 이건 보이콧 하는 거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위한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지만 러시아의 그 요구 조건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아주 팽배한데요.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지 이후의 국제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이 전쟁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목을 하고 이 전쟁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Putin has done, his war crimes, have permanently polluted his reputation. A murderous dictator, pure thug who is waging an immoral war against the people of Ukraine. 中方坚决反对美方任何形式的单边制裁和长臂管辖。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оенная до ее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и решения те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в начале этой операции. Nie, nie, nie,